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좀 아마추어 같아요. 하려면 제대로 눈이 안 보이게 목줄을 확 쥐든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공론화 시켜서 하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지금 같은 그런 메시지는 옳지 않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 1% 성장에 고용이 10만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오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 한 해 30만 명이면 10만 명 취업, 20만 명 불취업 이런 얘기입니다. 취업할 데가 없다. 이 실업률이,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빚을 내서라도 좀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여서 국민의힘은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주된 정체성으로 좀 삼을 만큼 기본소득, 기본주택,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좀 내곤 했었는데요.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 짬밥 있는 짬밥러들이 모였다. 정치 짬밥! 이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좀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로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멋있어졌어요. 머리를 자르셨어요. 예, 제가 그냥 확 찼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머리를 짧게 할수록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짧게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진짜 사성장군 같네. 젊으니까 제가 좀 폼이 다들 건강 나이가 젊어가지고 저도 요새 40대로 알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이 보이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젊다고 생각하고요. 아가라고 생각하고 항상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좀 댓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지난번 저희 영상에 김정정님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실 지난번 영상이 저희가 1시간 9분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혹시 다 보셨습니까? 예, 거짓말 하시는 다 못 보고. 아니, 너무 길어서 저희도 다 못 보는데 네. 여기 김정정님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몰입해서 들었어요.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놈이 그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세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전 무능 정부를 만든 것도 이런 제가 항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국민을 무시하지 못하게 두 무릎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날로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정치짬밥 분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부탁드립니다. 소신 있는 발언, 강단 있는 대들보 문짬 감사드리고요. 또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부드러움으로 이끌어주시는 진중한 이야기들을 이끌어주시는 정짱. 그리고 저같이 이제 적재적소에 아가같이 이름만 아가지만 짱짱짱 잘 해주는 아가친짱 기대 만땅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커피 쿠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어떻게 커피 쿠폰을 우리 홍짬님 커피 쿠폰 한번 쏴주시죠.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이제 지금 정치판에 유튜브들이 너무 이제 편향돼 있고 정말 극렬 적극 지지자들에게만 어필하는 그러한 유튜버가 많다. 그런 문제의식이 시작했는데 최근에 민주당 곽상은 의원이 김어준 유튜브에 대해서 좀 공격을 했어요. 예. 하고 이제 곽상은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사위죠. 사위죠. 예, 상당한 용기라고 보는데 굉장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도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루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용기 있는 유튜브가 좀 편향된 그러한 흐름으로 너무 가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판을 망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유튜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약간 그런 쪽으로 빠지기 쉬운 면은 있지만은 그러나 유튜브도 이제 일종의 언론이 됐어요. 언론이 됐기 언론이죠.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감 있게 정말 객관적인 팩트를 바탕으로 공정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유튜브의 그 나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채널이 맞습니다. 지켜야 할 어떤 지향점이나 가치를 저희 셋은 다 이제 딱 네. 갖고 있으니 그 장인의 그 사이다. 그런가요? 잘 그리고 이제 편가르기 항상 우리는 정치판이라는 것이 전에 우리 교수들이 사자성어고 당동벌이라고 그래요. 무리를 지어서 다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토벌한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무리지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은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판에 가면은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왜곡이 되고 내 편은 맞고 예, 내 편 정말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그 생산이 된다. 얼마 전에 그 조국 혁신당을 탈당했던 강미정 대변인이 네. 한 얘기를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누가 사회자가 정치판에 들어가서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치판이라는 데가 내 편이면은 무조건 감싸주고 네. 또 상대편 그 반대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하고 거짓말도 늘상 그냥 일삼는 그런 집단이 돼버렸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 못 버텨내는 데가 예. 정치권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인재들이 정치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예. 맞아요. 왜 그런 이렇게 서력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 거기 있고 싶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여튼 정치판의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네. 정치판이라는 데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무리들이 모여서 그 무리들 간의 싸움을 하는 그런 공간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정치판도 이제 좀 도가 지나친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이 바뀌기 위해서는 아까 이 김정정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옥석을 가릴 수 있고 또 옥과 석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문제 때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확한 이 소신과 기준을 가지고 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짬 TV는 원칙을 지키고 정론을 갑시다. 네. 예, 그렇게 가시죠. 예, 훌륭하신 좋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용기 있는 정치 짬밥. 네. 정치 짬밥러들. 그래서 오늘 한번 용기 있게 내란 특별 재판부를 네. 다뤄보면 어떨까 네. 싶은데요. 예. 사실 몇 주 전부터 이 특별 재판부 얘기 다뤄볼까 말까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에이 그게 뭐 중심이 되겠어 뭐 그냥 잠깐 비주류가 하는 말이거나 이제 금방 사라질 이야기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이 지난 7월에 내란 특별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했고 또 1948년 9월 반민특위법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아주 주요한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 전담 법관을 둬야 한다는 게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요. 이게 있어야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이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고 사실은 법관들도 때때로 사법영장을 요 문제 관련해서 영장을 발부하냐 안 발부하냐 자기 마음대로고 결국에는 재판도 정의롭지 못하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이전에 그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모두 제척시키고 새로 법관을 꾸려서 요 내용만을 좀 다루게 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변호사 문자님께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약간 파판입니까? 위원입니까? 근데 말씀하시는데 여기 잠깐 어금니를 살짝 무시면서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뭐 위헌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도 그렇고 또 사법부의 독립성 면에서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이다. 내란 특별재판부의 법관을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법에는 없더라고. 제가 법을 봤는데 그 판사 추천위원회를 둬가지고 맞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추천위원회는 누가 구성할 거냐? 그러면 또 무슨 뭐 민주당 뭐 다수당이 뭐 2명 내고 뭐 3명 내고 국민의힘이 1명 내고 뭐 변호사협회에서 1명 내고 네네. 이런 식으로 구성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 치죠. 거기까지 좋다 이거죠. 추천하면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법원장이 임명합니까? 대법원장이. 조의대가 임명하네 결국. 은 네네네. 조의대가 임명하는 건데. 그럼 조의대가 임명하는 그래서 거는 이렇게 탄핵을 말하는 거죠. 예, 예. 얘기하는 거 그럼 아니에요? 조의대 임명하는 건 용인합니까? 지금 조의대 물러나라 하고 있는데 탄핵 대상 임명하는 거는 용인을 해요? 그 자체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탄핵을 시키고 새로운 대법원장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임명하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거 후보 추천위원회도 뭐 거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침해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론이야 되죠. 뭐 대법원장이 임명하니까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외부에서 법관을 추천하는 사람이 2인 중에 1명 임명한다고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한 그 대법원장 인사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상당한 그 사법권 침해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조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그 사건의 대법관 심리에서 배제된다고 돼 있어요. 와우. 그건 정말 누가 그런 법안을 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수준 이하고 너무 이 소위 말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그건 자승자박 같은데요. 네. 만약에 그 논리가 성립한다면 거꾸로 지금 죽어 있는 윤석열 전 정권 말고 살아 있는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거의 관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논리가 맞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 잘못된 거니까 그 장관들이 한 행위는 다 무효다.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윤석열을 뽑은 국민은 뭡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면은 모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을 악의 화신으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악의 화신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악의 화신을 단죄해야 한다 이런 당위론에 지금 입각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좀 도가 지나치다. 만약에 사법부가 물론 잘못한 게 꽤 있죠. 뭐 조의대 대법원장이 뭐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뭐 파기환송을 했달지 너무 조급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좀 생략하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지규현 부장판사가 뭐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했달지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네, 시간으로 뭐 기상청의 이런 거는 조금 뭐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탄핵하면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맞습니다. 법관이 만약에 법과 원칙을 위반해서 사법 행위를 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탄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굳이 뭐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이상한 편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거 되지도 않고 내가 볼 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아마 민주당이 걱정이 됐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회 법관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거 예. 거기 국회 추천을 빼고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이름을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고 내란 전담 특별부 이래가지고 중앙지검에 놓고 서울 고등법원에 넣어서 3심으로 가게 이렇게 이제 지금 입장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특별재판부면 지금은 이제 군사법원 같은 거 네. 아니면 이제 노동법은 아직 없습니다만 소년법원 뭐 이런 게 전례가 있을 테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반민특위 같은 거. 근데 반민특위는 헌법에 넣어놨어요 그 당시. 네. 그 우리가 이제 해방 직후였으니까. 그 다음에 5.16 쿠데타가 났을 때 그때 이제 특별재판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상황일 때 특별재판부를 두는 뭐 예를 들어 나치 정권을 청산할 때 뭐 이런 건 가능한데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에 준하느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회가 개입해서 추천하고 이 법관을 추천하고 그걸 임명하면 그 재판부가 그것만 다루고 그러면 결국은 이 재판의 결과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받을 권리인 헌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헌 논쟁에서 피해 나갈 수 없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리고 저는 좀 정정당당하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현행 우리 제도로도 아니 윤석열 내란 수괴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나올 텐데 왜 이런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서 향후 후에라도 그거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다 무효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저는 좀 당당하게 이 문제는 자신감 가지고 국민들이 내란을 막아냈잖아요. 그 힘을 믿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민주당이 너무 좀 가볍다. 아주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사람이 잘할 수는 없죠. 법원도 잘못이 있고 물론 저 과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을 시정하고 도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현행 체계 내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시비가 없어요. 그렇죠. 자꾸 다른 걸 그동안에 없던 걸 만들어서 하면은 자꾸 시비가 붙어요. 논란이 붙고 공정성 논란이 붙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정권과 국회의 지금 권한을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위헌이라면 지금 헌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개헌 안에 그냥 그 내용을 그럼 집어넣을게. 왜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 걸 그냥 헌법에다 명시할게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합헌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잖아요. 헌법 개정 사안이니까 부책에다 넣는다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동의할까? 그리고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 힘으로 막았어요. 국민들이 몸으로 가서 막았고 국민들이 데모해서 막았고 그 힘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이 끝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절차적 하자가 포함된 더군다나 법률 위반도 아니고 헌법 위반이 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는 조급함의 발로고 자신감이 없고 정정당당하지 않다. 윤석열이 정정당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라도 정정당당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요새 민주당에 좀 방화범들이 있는 것 같아. 몇 사람. 뭐 실명을 굳이 거론하면 뭐 정청래, 대법원장 뭐 잘라라 그만둬라는 뭐 추미애, 거기 뭐 서영교 뭐 그나마 좀 안심되는 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랬잖아요. 대법원장 자르는 문제에서 저 대통령실에서는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대변인 강 대변인이 완전히 동의했잖아요. 자르는 거에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네.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죠. 치고 빠지기니까. 근데 국민들 다 알거든요. 이 치고 빠지기. 대통령도 잘라줬으면 좋겠다고 마음먹는 거구나. 저는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이런 우리들의 정당성 이거를 훼손시킨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너무 좀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좀 아마추어 같아요. 맞아요. 좀 하려면 제대로 정말 그 눈에 안 보이게 목줄을 확 쥐든지 예? 아니면 정말 정정당당하게 공론화 시켜서 하든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지금과 같은 지금과 같은 그런 메시지는 옳지 않다. 예, 그렇게 그나마 보여집니다. 우상호 수석이 소방관 노릇해줘서 다행입니다. 친구라서 하는 말 아니고. 친구세요? 그럼 친구시면 이런 말 하셔도 인정합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게 잘못됐다는 거는 다 그거는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는 대원칙이잖아요. 그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뭐 잘해왔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무리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래도 윤석열이
계엄한 것은 잘못됐고 그것은 단죄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봐주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도가 지나치게 또 하면은 여론이 바뀔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리니까 그 치기 어린 생각을 좀 말해보자면 이게 혹시 이 어떤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 586 세대가 이룩해놓은 이 민주주의를 좀 스스로 퇴보시켜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제가 재밌게 읽었었던 책 중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그렇죠, 책이 그렇죠, 하나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하버드 그렇죠.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인 두 교수가 쓴 책인데 비교 정치학적인 분석을 써서 뭐라고 해야 될까?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과정이 보통 네. 크게 두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혁명이나 혹은 아니면 군사 쿠데타로 한 번에 무너지는 민주주의의 붕괴가 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지도자라고 자임한 사람들이 제도적인 과정을 바꿔나가면서 서서히 민주주의를 잠식해 나가는 이 두 타입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타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 붕괴를 감지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어떤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진 지도자냐? 아웃사이더가 등장합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리더가 될 수 없었던 외곽에서 시작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포퓰리즘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치 지도자가 나서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를 하는 거예요. 그 양극화를 하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나 말고 저쪽이 악마다, 적이다라는 이 악마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폭력이나 혹은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을 용인해요. 인정해요. 어떠한 조그만 이 폭력은 용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스로 그 규칙을 바꾸려고 들여요. 법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을.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다 해내는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국민들도 언론도 그걸 막지 못하면 정치학적으로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일단 하나는 사회적으로 용인해 왔었던 어떤 관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렇지, 관용이. 그렇지. 이 정치적 관용이라고 하는 건 법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톨러런스. 예. 네. 예. 그 관용을 무시하고 두 번째는 법을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예시 중에 나왔던 게 이 특별재판부 같은 거였어요. 네, 네, 네. 그게 나치나 아니면 이탈리아에서도 뭐 극단적인 이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을 때 혹은 독재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을 때 나오는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좀 걱정했던 게 트럼프 정부에 관한 건데 전 과연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하나의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도 그 여기에 들어맞는 그렇죠, 지도자 중 그렇죠, 하나고요. 그렇죠. 지금 혹시 그 민주당도 윤석열은 그 쿠데타로 해보려고 했죠. 네, 쿠데타로 첫 번째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군사 쿠데타로. 근데 이 혹시 민주당이 민주당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저버릴 만큼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이 뭐라고 해야 돼? 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산물을 정치적 산물을 스스로 붕괴하는 과정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좀 매우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나를 좀 세우고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거를요? 지금 신참이 얘기한 아주 정말 아픈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에 비판받은 게 운동권 정당이다. 비판받았던 게 운동권의 그러한 시각과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일을 한다. 잘못된 걸 규정을 해요.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그건 정말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절차와 과정. 맞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예요. 인내심도 많이 필요한 거고 금방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지켜가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만이 이 소위 말해 민주주의의 역량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저놈 나쁜 놈이고 저놈 죽일 놈 해서 저놈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한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했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고 처단해야 되고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질 않아요. 그 부분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 많죠. 국민의힘은 아니고. 국민의힘의 이제 일부 국민의힘의 극렬도 또 당 대표부터. 네, 근데 국민의힘도 참 답답해요.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계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탄핵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아니 뭐 대통령이 뭐 비상 대권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정권 연장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선거 뭐 부정선거인가를 파헤치기 위해서 계엄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지금 변명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은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잘못됐다. 그 사죄한다. 다만 탄핵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어요. 자기들 같은 편이니까. 근데 지금 비상계엄 자체를 가지고 자꾸 뭐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고. 어젠가 저 기독교회 교회 가서도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좀 그 종교 탄압에 대해서 좀 손목 구속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지적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란의 강을 건너라 먼저. 그러면 비상계엄이나 내란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해서 제명을 하든지 뭔가 거기서 먼저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어야죠. 네. 네. 저는 지금 오늘 그 신짜님이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생각나는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개딸의 힘으로 아웃사이더인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그 수많은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사법적 뭐라고 그러죠, 뭐 탄압에 그걸 이제 보호해서 대통령까지 올렸고 지금 이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 국회도 뭐 170석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극단화되는데 국민의힘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 전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베이스가 전광훈 목사나 아까 말한 그 소년보 목사나 전환길 그 강사나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극우들의 그 지지로 지금 이게 엎어버렸잖아요.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를. 그래서 저는 진짜로 우려하는 게 유럽에서 많이 나타났던 극우 현상. 그러니까 소위 뭐 이민자가 내 직장을 빼서 이래가지고 이제 막 폭동도 일어나고 뭐 정권도 바꾸고 극우 정당들이 느닷없이 딱 생기자마자 막 집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지금 트럼프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이 현상이나 유럽의 현상이나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 사건이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도 갖고 있었고 국회도 갖고 있었고 지방정부도 갖고 다 갖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최순실 박근혜 이거 2년 동안 하다가 3년 들어가다가 그 좋은 시절에 개혁이라는 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저는 정말 민주당에게 바라건대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책 잡힐 짓, 오버하는 짓, 그리고 오만한 짓들 이런 거 할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금 막 긴장을 해서 이 특검을 언제까지 끝낼 거야. 이런 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들을 좀 하면서 그리고 이 극단화되는 한쪽은 좀 극으로 가고 한쪽은 좀 극자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깊은 정치적 성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 근래 제 많은 고민이 그 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왕 말 나왔으니까 김병기 이 원내대표가 그 특검법 철회한 것도 말이죠. 그것도 제가 볼 때 우스운 거예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철회할 때는 저는 그 어쨌든 간에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뭔가 하여튼 소통을 했겠죠. 여권 내에서. 어느 정도 여권 내에서 소통을 해서 뭐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특검법 그 처리하는 그런 이제 합의를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우스운 게 말이죠. 전 처음부터 특검 연장에 대해서 그 좀
조금은 오버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김건희 특검은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뭐 여러 건이 많아요. 사건이 워낙에 사건이 많아요. 근데 16가지가 되니까. 최상병 특검하고 내란 특검은 연장할 필요가 있는가? 최상병은 네. 사실 또 검찰이 취하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두 건은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오바다. 그러나 그 정도는 내가 용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결국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쉽게 특검법의 기간 연장하고 인원 확대를 철회할 정도면 그럼 왜 냈습니까? 그 법안을?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그렇게? 아니 특검법을 그렇게 해서 무슨 기간 연장하고 뭐 인원도 대폭 누리자고 뭐 무슨 사건이 큰 사건 조사할 게 많으니까 그 특검법 당론으로 냈잖아요. 그럼 무겁게 내야 돼요. 아니 정청래 대표가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해 준 거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뒤집어 놓으니까 이제 둘이 싸우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입법을 하나 제도를 만들 때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냥 쑥 던져보고 뭐 기간 연장 던져보고 무슨 뭐 국민의힘하고 합의할 때는 또 철회할 법을 왜 냈는가 모르겠고 그렇게 쉽게 철회할 것 같으면 법안을 내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그 특검법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쉽게 그렇죠. 철회할 정도로 스스로, 그런 예, 법을 무슨 스스로 그런 무슨 정당성이 있습니까? 한계를 보여줬죠. 예. 좀 더 민주당이 좀 더 무겁게 진중하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 공감하는 문제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편법과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도입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있는 절차 내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해라. 아까 말했지만 조희대 주기원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하세요. 차라리. 탄핵을 하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공론화해서. 차라리. 왜 탄핵을 안 하고 왜 자꾸 사퇴하라고 그래? 근데 탄핵하면 저희들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살아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탄핵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 잘못하면 저희들 탄핵하고 하면 이게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뒤에 그 선거법이나 뭐 기타 지금 재판 계류돼 있는 것들이 문제될 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오해를 받기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럴 때가 아닌데. 사법개혁 기왕 나왔으니까 법원도 이번 사법개혁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그것도 법원도 나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1조 7천억이 든다 그런 식으로 그 반대 논리를 제공하면 안 되죠. 사법개혁 해야죠. 네, 사법개혁에 대해서 스스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대체로 저는 동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30명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몇 명 정도 늘리는 그 이제 뭐 사건의 건수랑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숫자보다 상당수 늘려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대법원 판사 1인당 1년에 처리 건수 3,000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3,000건. 3,000건이 가능해요? 하루에 10건씩 처리해야 되는데. 지난번 내장동 사건이 9만 페이지라 그랬거든. 네. 한 건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장도 직선하자. 대통령이 지금 선출된 권력, 임명된 권력 이걸로 나눴잖아요. 저는 이게 상권 분립의 헌법 위반 발언이라고 보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이제 하여튼 저는 검찰총장 내지는 뭐 검사장 직선제는 저는 일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국처럼. 네, 근데 미국에서 법원장까지는 대법원장 미국에도 아마 법원장까지 직선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검사장까지는 직선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검사장은 직선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도 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제가 시간을 좀 잘라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대법원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사법개혁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왜냐하면 또 우리 보는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이거 반대하면 법원 옹호한 것처럼 되니까 사법개혁을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대법관 숫자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무슨 뭐 1조 7천억이 든다. 무슨 뭐 대법관 1인당 뭐 70평을 줘야 되고 난 그거 정말 웃긴 소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말하지만은 무슨 장관이 꼭 제네시스 타고 다녀야 됩니까?
경차 타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 대법관들도 무슨 전용 평수 80, 70평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30평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좁은 대로 하는 것이 일 못한 뭐 평수 적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전용 그래서- 평수 70평이라는 건 뭔가요? 응? 전용 평수 70평이라는 건 대법관 70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의 장관급은 뭐 평수도 그 규정이 있어요. 몇 평 이상 또 줘야 돼 집무실을. 집무실을. 대법관이 장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제 실제 한번 높아지면 이제 아니 저희 집 큰 평수가 70평이 안 되는데 70평 사무실에 살만이. 그리고 이제 판사들에서 못 믿겠으면은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돼. 배심원제를. 미국도 예, 지금 예. 미국도 판사들을 100%못 믿어서 네네. 배심원제를 도입했어요. 배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일반 국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배심원 시켜서 심판하게 판사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심판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배심원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돼. 지금 도입이 돼 있는데 아주 지금 예외적으로 되고 있고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몇 년 했으니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전면적인 배심원 이제 도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진짜 사법개혁. 그런 걸 사실 해야죠. 그런 걸 해야죠. 논쟁으로 넘어가요. 그런 걸 해야지. 무슨 너 내려와 특별 자를 거야. 뭐 이런 내란 거 특별재판부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배심원제를 전면 도입하자. 야, 차라리 그 얘기를 해야죠. 오늘 좀 뜨거웠다. 이 정도 합시다. 네네. 두 번째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혹시 두 분 모두 소비 쿠폰 쓰셨나요? 예, 잘 썼습니다. 이름이 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잘은 몰라요. 소비 쿠폰이라고 알고 있어요. 민생 회복 소비 소비 쿠폰. 쿠폰. 네. 제가 민생 지원. 이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쓰는 그 시간에 맨 첫 번째 주에 무슨 음식점에 있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 민생 모시고 돼요? 그거 소비 모시기 돼요? 뭐 회복 모시기 돼요? 이름이 다 너무 길어서 정확한 워딩을 저도 이제 계속 헷갈립니다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어디에 너무 쓰셨어요? 힘드니까 그냥 민생 지원금. 민생 지원금 어디에 쓰셨어요? 밥 먹는 데 썼지. 밥 먹는 데. 밥 먹는데. 밥 먹는 데 네. 주로. 저는 옷도 좀 샀고 네. 밥도 많이 이벌관, 사주고. 뭐 미용실. 근데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미용실 나왔고 예.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거 이제 음식점도 많이 갔고 이제 그런 뭐 물건도 많이 사고 학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이 학원을 자르다가 이 학원이 팍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많이 썼고 대체로 여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 이번에 그건 1차였고 2차 민생지원금이 다시 22일부터 22일 날 다시 그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90%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못 봤죠? 모르겠어. 신청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신청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 여쭤보고 싶고요. 네. 못 받는 심정은 어떤지. 뭐 특별한 감흥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가 못 받는지를 정보차 말씀드리면 네.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넘는 분,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라고 합니다. 못 받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받는 것은 다들 이렇게 귀중하고 기쁘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민생회복 이 쿠폰 관련해서 스미싱이 조금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뭐 약간 URL이 포함된 형태로 뭐 요것을 뭐 눌러서 꼭 요것을 다운 받아야지 뭐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뭐 정부 안내 문자처럼 스미싱 메시지가 오고 그걸 누르면 자기 개인 정보가 이제 다 탈취되는 형태의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부기관도 어떤 금융기관도 URL을 붙여서 가는 거 없습니다. 네. 무조건 다 사기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소비 쿠폰이 주어지고 나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이렇게 화두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에 관련한 이렇게 관심도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넘어서서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자신의 주된 정체성으로 좀 삼을 만큼 기본소득, 기본주택,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좀 내곤 했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말한 민생지원금은 정말 특별하게 이번에 한 13조쯤 추경 한 35조를 책정해서 그 중에 13조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워낙에 안 좋고 윤석열 정부 이후로 지금 그 1%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전분기 계산하면 0.7%까지 지금 성장이 떨어졌으니까 성장률 1%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 1% 성장에 고용이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오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 한 해 30만 명이면 10만 명 취업, 20만 명 불취업 이런 얘기입니다. 취업할 데가 없다. 이 실업률이, 성장률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하여튼 빚을 내서라도 좀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여서 국민의힘은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면 일괄성 얘기 말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모든 국민이 이 정도는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로 이제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버는 걸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유럽 같으면 빙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고루고루 나누자. 또는 예를 들어 가스가 나면 이거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눠야지. 이게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다가 풍력 발전을 쫙 깔았잖아요. 그래서 신안은 지금 그걸 신안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이런 시도를 해보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핀란드에서 재밌는 시도를 한번 했더라고요. 2,000명을 무작위로 실업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71만 원씩 2년간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국가가 돈을 주면 일단 근로 의욕이 안 생기고 그건 불로소득이고 이건 자본주의 위배되는 거야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찬반 그다음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범주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유럽 정말로 잘 사는 나라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기본 불평등 양극화, 극단적 양극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자살률, 그죠? 노인 최고 빈곤율. 그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불평등 국가예요. 미국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모두 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소득이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보면 아시겠지만 챗GPT 아니면 제미나 이런 AI의 부흥으로 이게 인간의 노동이 실제로 필요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공상소설에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몇 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채팅 치면은 심심이보다 조금 더 괜찮은 상태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한 2027년에서 2029년 사이가 되면은 AI가 아니라 AGI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여서 모든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간보다 뛰어난 형태의 그렇죠. 이 AI가 나올 것이고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는 네, 거죠. 그 뒤에는 또 말씀하셨던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와서 그때는 인간이 도저히 AI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고지능이 된 상태로까지 진화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슈퍼 인텔리전스는 조금 먼 미래처럼 느껴지더라도 심지어 그 AGI라는 것 자체가 2027년 9년에서 올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늦어도 10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하는 변호사,
변호사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에 의뢰인이 와가지고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의뢰인이 저한테 위임한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알고 왔더라고. 이 재판은 진다, 이긴다. 또 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뭘 해야 한다.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AI 쳐봤더니 다 나오더라는 거. 거기서 이렇게 이 재판은 집니다, 이깁니다. 뭐 졌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뭐 다시 소송을 하십시오. 뭐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때 내가 딱 느꼈어요. 야, 이제 변호사 오래 못 해먹겠구나. 이거 이제 다 알고 오니 뭐. 이제 여실업체 곧 될 거고 교사 또는 교수. 네, 다. 근데 저는 저는 두 분은 참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끝물이니까. 아니요. 이제 이 AI랑 실제 현장 경험의 데이터를 합치면 그때는 특별한 또 다른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AI는 변호사를 지금 그것까지는 못해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쌓아놓으신 이 실전의 경험과 데이터를 AI와 합친다면, 이 몇몇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걸 한다면 이건 진짜 무서운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회사를 차리시면 여기 또 훌륭해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되게 위로가 되는데요. 이제 가장 빨리 없어질 거라는 게 다 이제 지식 노동자들이라는 거야. 육체 노동자는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간호사나 뭐 특히 간병인 뭐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이제 고임금으로 올라갈 거고, 이제 교수 이거는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면 뭐 세계적인 강의 딱 그거 보면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없어지는 거는 정말 빨리 갈 것 같고. 네. 이제 변호사도 곧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변호사들이 돈을 벌잖아요. 이미 다 검색해서 된다 안 된다 하고 막 따지듯이 찾아오니까. 나오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거 선생님 틀렸어요 교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이 왔는데 중요한 건 점점 더 AI에게 아까 말한 대로 AGI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AI 그 에이전트로 가버리면 나 대신 회사에 로봇을 보내는 거예요. 걔가 이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대자동차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걔가 일하는 거야. 로봇이. 그러면 그 로봇이 일한 걸 나한테 주는 거죠. 로봇세로. 이게 이제 기본사의 개념 중에 하나예요. 기본소득 어떻게 만들 건데 여러 가지 방식인데 결국은 AI 시대까지 가는 상황. 아까는 불평등에 관한 문제였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하는 문제. 그래서 AI 시대로 가서 그 로봇과 인간이 경쟁이 안 되는 아까 말한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게 2007년도 이 강의하면서 2030년에 그런 세상 될 거야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27년, 29년. 그러니 다 왔어요. 그리고 5년 내 택시 기사들 다 없어지는 건 사실이고, 버스 기사도 다 없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은 이미 눈앞에 왔고, 그럴 때 인간의 노동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필요 없는데, 그러면 소득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그래서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각하게.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 나와서 말을 하는 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특히 이제 이게 오픈 AI의 그 샘 알트만 같은 사람들은 오픈 AI가 사실은 이제 민간과 뭐라 그러죠? 그 공적 기관이 합작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영리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이익들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배분하자. 약간 이렇게 주식 배당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 약간 비트코인 개념으로 월드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거를 배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홍채만 인식을 하면 한국에서도 홍채 인식할 수 있거든요. 홍채만 인식하면 약간 이렇게 다달이 그 월드코인을 받을 수 있는 약간 좀 새로운 방식의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본소득이 멀지 않는 것 같고 확실하게 이제 필연적인데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을 설명하시는 그 실리콘밸리 그 입장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소비 능력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맞아요. 사실은 누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죠. 1929년도 대공황이 온 게 그거죠. 소비력이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살 만큼의 돈은 주면서 그냥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서 그걸로 뭐 작은 돈으로 아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미래 세대에는 90%가 넘을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노동 능력은 사실은 훌륭한 그러니까 기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하거나 혹은 아주 못해서 그냥 그 신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거나 그랬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뭐 제가 듣기로는 월 100만 원에서 지금 수준의 지금의 이 통화 가치로 보면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의 그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살 거라는 거죠. 과연 그게 행복이겠는가? 그리고 과연 그게 행복이 아니라면 인간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가치나 의욕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 그 강의 제목이 드림 소사이어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우리 공업사회, 산업사회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했고 지금 자네들이 살고 있는 걸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했다면 농업, 공업, 정보라고 변했다면 또 변할 거 아니냐? 그게 어떤 사회일까? 이게 주제였어요. 그게 이제 그걸 제가 명명을 꿈의 사회일 거야. 뭐가 될지 모르나. 중요한 건 이제 경쟁력의 원천이 달라진다는 거죠. 농업사에서는 뭐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대빵이고 자본주의는 자본 많이 갖고 있으면 대빵이고 정보는 정보를 잘 다루면 대빵인데 그 다음 사회, 꿈의 사회는 누가 대빵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꿈이야, 그게 창의력이야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현실이니까요. 제가 토론할 때만 해도 벌써 한 10년, 15년 전부터 토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실제로 인간의 한 90%가 소득이 없어지고 경쟁력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창의력 이랬는데 홍짬도 지난번에 우리 그 헌법 개정 단체 그거 노래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작사해서 이거 좀 만들어 줘 하니까 멋진 남자가 나와서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설도 지금 AI 소설이 우수상을 받고 미술도 그렇고 뭐 시도 그렇고 이런 판이 됐으니 인간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되면 특이점을 지난 거예요. 인간의 그렇죠. 지능이 그건 확실히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근데 이제 거꾸로 돌아오면 이런 문제예요. 네이버 검색으로 돈 벌었잖아요. 돈은 지들이 벌었는데 그 지식 누가 줬냐고. 우리가 넣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한테 돈 안 주고 지들이 돈 벌어가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AI가 뭐 똑똑해졌다고 어디서 공부했냐고. 결국 구글이니 이런 거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지가 그 학습하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럼 그건 누가 줬냐고. 인간이 만들어준 건데 그 소비자들이 응당 받아야 될 권리 그걸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많이 보면 광고 많이 늘어나고 수익이 생기면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들 덕에 나 돈 벌었어요. 그런데 네이버는 그런 일 없고 구글도 그런 일이 없거든. 그래서 AI 세상을 대비하는 지금 그리고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이 문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소비 쿠폰 하다가 AI까지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맞닿아 물론 있는 이제 이야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사실 이제 먼 미래 얘기는 아닌 것 같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건 지금 소비 쿠폰은 좀 불평등 관점에서 좀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기본소득을 자기 어떤 중요한 그랬죠. 의제로 설정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조금 그게 이제 좀 후퇴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 끝까지는 같습니까?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기본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면서 뭐 저를 금방 못 찾겠는데 여기 있다. 기본소득을 줘야 돼.
그다음에 기본 주택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공주택인 거죠. 기본 대출도 하자. 금융도. 사실은 이게 은행에 가면 돈 많은 사람은 싼 이자로 주고 돈 없는 사람은 비싼 이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논리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 서비스로 교육, 의료, 돌봄, 통신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해요. 4가지 개념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워낙에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금 수면 아래 내려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정말로 인정했던 건 기본사회 개념이었거든요. 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도자구나.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도 사실은 경기도지사일 때 시작은 인천시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지사일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와가지고 이제 셈이 났는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반에 반까지 잘랐죠. 줄여버렸고 이제 금년에 정권 잡고 나서 지금 이제 지역화폐 다시 풀고 있어서 금년에 한 1조 풀고 있고 내년에 1조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평에서 물건을 사면 그 가평 쿠폰을 그 돈을 10만 원을 넣으면 10,000원을 더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10%만큼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카드는 가평에서만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밖으로 못 나가.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사실은 누구냐면 인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천, 이렇게 인천 저는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지역화폐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를 했는데 이제 인천이 먼저 하게 된 게 인천 사람들이 소외감이 있어요. 서울의 정석성. 맞아요. 예, 그래가 경기도하고는 달라 또. 경기도는 예, 그런 게 좀 또 덜한데 다릅니다. 예. 인천은 굉장히 그 심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무슨 뭐 잘 되면 다 서울로 가고, 맞아요. 그리고 뭐 좀 비싼 건 서울에 돈이 가서. 될 만한 건 서울로 가고. 백화점 가서 예, 사. 그러니까 인천은 뭐냐 이게 서울을 위한 뭐 정석지냐. 사실은 예. 역의 일출이 제일 많은 예, 도시가 그래서 인천시였어요. 이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인천에서 번 돈은 인천에서 쓰자.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슬로건이에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인천에서 돈 벌어가지고 쓰기는 서울 가서 쓰거든.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번 돈은 인천에서 쓰자. 그리고 인천의 부가 여기로 특히 서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가 이제 이제 탄생이 된 건데 저는 상당히 좋은 그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교통망이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지금 그 돈이 다 서울로 오잖아요. 맞아요. 네. 서울하고 뭐 교통망을 대구 백화점 없어진 예, 게 예. KTX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하고 교통망이 원활해지면 원활해질수록 다 부가 서울로 다 맞아요. 빨리는 거예요. 맞아요. 빨대 효과가 예,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맞아, 빨대.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같은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소비 쿠폰은 하여튼 뭐 국민들이 대체로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예, 예. 또 공짜로 주니까. 내가 한 60% 예. 70% 나옵니다. 예, 되게 뭐 지지하는 게 재정 높은 것 같고. 부담에 대한 걱정이 있어 이것도 70% 나오고 예, 그런 거 주니까 좋다도 예. 70% 근데 제가 나오고. 조금 뭐 나쁜 게 좀 막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포퓰리즘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표를 위해서 돈을 뿌리는 거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다. 이거 다 세수 결과적으로 어디서 오냐?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1929년도 대공황이 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 여력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 앞에는 어마무시한 부흥기였어요. 29년 앞에가 20년 초반이 미국의 최고 막 전성기였는데 느닷없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는 부자인데 개인이 가난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케인즈가 나와서 국가 돈 푸세요. 그래서 이제 SOC 투자도 하고 뭐 길도 높이고 철도도 높고 뭐 이래가지고 고용을 늘려서 월급을 받으니까 소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딱 하나가 기본이에요.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고용이 문제가 되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3년도 길다는 거에 전 진짜 동의했던 이유 중에 3년 가고 나면 경기 아주 아작이 날 거라 이런 말 써도 되나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지금 가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8시에 떡 들어가면서 내가 질문하는 게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9시면 대부분 끝나요. 그래서 왜 코로나 끝났는데 옛날처럼 12시까지 하셔야지 그랬더니
인건비가 비싸고요. 이게 기본소득 최저임금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너무 비싸고요. 손님들이 안 와요. 음식점도 거의 반타작 났어요. 그래서 임대 이렇게 써붙여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진단이 맞아요. 돈을 일단 넣어서 사람들이 일하게 해줘야 돼요. 그걸 쓰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지역화폐는 또 지역 내에서 또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 예,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그 돈으로 소비하는 게 제일 가장 이상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또 응급 상황에서는 뭐 그런 일자리 창출 같은 게 좀 부진할 때 또 당장 내가 지금 호주머니 돈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국가에서 좀 이렇게 소비 쿠폰 같은 거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예,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또 과도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 포퓰리즘이네, 뭐 공산주의 얘기 나오겠지만은 그렇죠. 과하게 적절하게 정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 기본소득으로 소비 쿠폰으로 시작했다가 기본소득에서 AI에서 재정 건전성까지 진짜 한 바퀴 다 네, 돌았네. 네. 굉장히 오랜 이야기를 했고 예. 저희가 4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 그러면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예.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오. 말아주십시오. 예. 네, 그럼 지금까지 정치 짬밥이었습니다. 짬밥이었습니다.